테제 3번을 읽겠습니다.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연대기 기술자는 그로써 다음과 같은 진리, 즉 일찍이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역사에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고려한다. 자, 사건들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죠? 대학살만 우리의 원한을 촉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기록되지 않고 죽어간 단 한 사람의, 단 한 명의 아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진리는 계속 자기를 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된 것들을 전부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알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상실 속에서 건져낼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 기술자는 그런 진리를 고려합니다. 다만 구원된 인류에게 비로소 자신들의 과거가 완전히 주어지게 된다. 구원된 인류는 어떤 가정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샅샅이 찾아내서 구원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정태인데 그 가정태인 구원된 인류에게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주어지게 된대요. 과거가 완전히 주어진다는 건 우린 이제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된 인류에게만이 매 순간 자신들의 과거가 인용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가 살았던 순간들 하나하나가 그날, 즉 최후의 심판일이 될 날에 의사일정의 인용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 한 마리가 그 어떤 오발탄에 맞아서 죽은 것까지도 어떤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유산된 것까지도 하나하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일에 인용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자,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베냐민도 크리스찬 혹은 유대 뭐라고 해야 되지?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신학을 그렇게 중요한 모티프로 삼았는데 신자가 아니라고? 아니었어요. 베냐민이 신자였으면 유대 신학, 카발라 신학을 연구했던 게르숀 숄렘이라는 베냐민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숄렘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숄렘이 맨날 베냐민한테 잔소리하거든요. 믿음으로 돌아와라. 유대 신학이 여러 모티프들을 쏙쏙 차용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다가 건포도처럼 박아놓는 그 행위 너무 불경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냐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해요? 메시아라는 유대교의 개념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메시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볼게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예외 없는 모든 영혼의 최종적 구제를 일컫는 구약 성경의 말입니다. 혹은 이제 기독교도 공유하는 말일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유대 신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모든 게 중단되고 이 악당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을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한다는 건 뭐죠? 원래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복원되는 게 종결이에요. 이 단어는 동사 아포카디스테미에서 파생되었고 이것은 뭐뭐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아포와 카디스테미의 합성어인데 이 카디스테미는 세우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말 최후의 심판,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파괴가 아니라 또한 세우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카디스테미는 아래라는 뜻의 카타와 서다라는 혹은 세우다라는 뜻의 히스테미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카디스테미의 원어적 의미는 기초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며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기초 위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기초가 언제 세워졌죠? 말씀이 있으시고 천지가 창조됐을 때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아래에 기초를 세우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구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시간 있죠? 최후의 심판의 시간. 최후의 심판일이 될 그날 모든 살았던 순간 하나하나들의 죽은 개와 죽은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인용 대상이 되는 그 날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무슨 말일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물리와 화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과생 출신인데 제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운 우주론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빅뱅이라는 이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이제 행방인데요. 하나는 우주 동결, 이게 빅 뭐라고 있어요. 아무튼 우주 동결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빅 립이라고 합니다. 찢어지는 거요. 얘는 빅 크런치라고 합니다. 각각의 우주론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주 동결은요. 은하끼리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개수가 점점 줄어들면 모든 천체가 증발해서 입자들만 희박하게 존재하는 열죽음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도 벌어지지 않은 채로 어떤 생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텅 빈 시공간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기보단 과학적 예측이죠. 이게 뭘 닮아 있느냐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보수주의 자유주의자가 주장했던 역사의 종언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자본주의와 미국 진영의 승리로 돌아가자 이제 헤겔이 마르크스가 역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의미로서의 역사의 진보는 끝이 났으며 자유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새로운 어떠한 정치 체제도 등장하지 않은 채로 영원한 미국 하에 미국 지배 질서 하에 영원한 영구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여기 좀 인용을 했어요. 역사의 종말은 쭉쭉쭉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공동 시장으로 되고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하고 거대한 역사적 투쟁은 사라지고 부분적인 사건들, 희미한 입자들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찬 세계. 후쿠야마 심지어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멜랑콜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쩌면 매우 권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러나 이 보수주의자는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영원한 평화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뭘 닮아 있죠? 얘를 닮아 있어요.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이게 후쿠야마적 모델입니다. 빅 립을 볼게요. 빅 립은 뭐냐면요. 팽창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서 은하군 은하행성 원자가 다 분해되고 계속해서 무한한 팽창을 해서 찢겨져 버리고 시공간의 개념조차 해체됩니다. 이게 이제 비관론이죠. 모든 관념과 개념과 국가와 개인의 영원한 해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무의미의 시공간, 이런 얘기죠. 그러나 베냐민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게 이제 우주 수축 빅 크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빅 바운스라고도 얘기해요. 왜 바운스가 쓰이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암흑에너지 밀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이렇게 우주가 다시 수축을 해요. 그 이후 점차 빅뱅 후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이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모이면서 우주 온도가 올라가고 만들어졌던 물질들이 입자 상태로 돌아가고 만약 하나의 특이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빅뱅이 발생해 다음 세대의 우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빅크런치 우주론입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요. 빅뱅으로부터 생겨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식별 가능한 우주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빅뱅 우주의 빅크런치 이후 결과물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영원히 빅뱅과 빅크런치를 재차 반복하면서 재차 구성하는 그런 어떤 시공간일 수 있다. 그래서 바운스예요. 다시 시작한다. 바운스, 빅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이걸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한 점으로 모인다라는 건 종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끝난다라는 게 종말이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닌 거죠, 베냐민한테는. 이게 다시 모이게 되어 있고 한 점으로 모이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이 상황이 뭘 닮아 있죠? 처음의 상황이랑 닮아 있어요. 다시 기초를 세우는 것,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기초 위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빅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빅뱅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빅크런치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 빅크런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메시아 얘기를 열심히 많이 해드렸냐 하면 과거의 원상복구라는 그 이 개념,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복고주의, 보수주의, 수구적인 느낌, 앙시앙 레짐 이런 것의 이미지를 걷어내는 게 베냐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절대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주창하고 강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왕당파적인 어떤 이미지로부터 작별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과거의 원상복구가 동시에 전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을 예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너무너무 유용한 개념이 뭐냐? 유대 메시아 전통의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장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시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빅뱅 시절을 회고하는 것과 빅크런치라는 먼 미래를 보는 시선은 똑같아요. 보실래요? 과거를 보는 시선하고 미래를 보는 시선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먼저 과거를 보는 시선을 익혀야 미래를 보는 시선을 간취할 수 있고, 엄밀히 말하자면 미래를 보는 시선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시선이 있을 뿐입니다. 베냐민의 이런 과거로서의 회귀라는 이 시선이 무엇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느냐면 독일 낭만주의를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베냐민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상적 원류가 말시즘, 유대 카발라 신학,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개념입니다. 이 낭만주의라는 게 뭡니까? 현대 세계의 진행을 쫓아가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없는 어떤 세계로의 동경이거든요. 그 어떤 세계가 언제 있냐면요. 과거에 있어요. 낭만주의자들의 대부분의 개념이 은밀하게 비치고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장자크 루소의 원시회귀론에 있어요. 루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불평등이 기원하기 이전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권력 투쟁도 알지 못하던 자연적인 인류의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슐레겔, 뭐 슐라이어마허, 뭐 노발리스, 뭐 심지어는 뭐 괴테, 또 누가 있죠? 셸링, 헬덜린, 뭐 하이네 이런 낭만주의 시인들, 낭만주의 극작가들이 다 뭘 참조해요? 고대 그리스를 참조해요. 근대는 고대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행복하게 뛰놀고 춤추던 명랑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꼰대라서 그런가요? 수구주의자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스주의자들은 이런 낭만주의의 흐름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 말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상태에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미래를 너희 손으로 열어젖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놓고 온 것, 과거에 더 아름다웠던 것, 더 명랑했던 인류, 이런 걸 보는 일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노예제, 농노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낭만적으로 그 부조리들을 채색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진지하게 다룹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낭만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말크스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격렬하게 비난했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의 그 낭만을 블랑키라든지 또 프루돈 같은 사람들, 최초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원시 공동체에 대한 낭만을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주창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